오늘 장의 구도와 맥을 잡아보겠습니다. 핵심 이슈 세 가지와 롱앤숏 전략 정의만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의만 전문가 오늘 세 가지 이슈 꼽아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일본 양적 완화 가능성. 두 번째, 외국인 선물 동향과 펀드 환매. 세 번째, 195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첫 번째, 오늘 일본에서 나옵니다. 간밤 해외 증시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 또 유럽 문제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일본에서 첫 번째 이슈를 잡아주셨어요. 네, 일단 지난주에 대형 이슈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는 큰 어떤 이슈는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의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QE3 시행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엔화 강세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엔화 약세를 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좀 줘야 될 거로 판단이 쓰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19일 날 BOJ에서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그러니까 2차 양적 완화 시행할 때 엔화가 20% 정도 절상이 됐다는 부분이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엔화가 강세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금요일 날 일본 재무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이 엔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좀 할 준비가 돼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만약에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될 거지만 좀 업종마다 섹터마다 좀 상반된 입장이 좀 엇갈릴 거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면 유동성 증가 측면에 본다라면 시장 전체적으로 좀 호재성 재료로 판단이 서고 있지만 결국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거는 엔화 약세를 용인한다. 약세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기 때문에 결국 일본하고 경쟁을 하는 수출주 입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IT 세트 업체, LG전자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영향은 중립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부품 쪽에서는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졌던 자동차 업종에서는 대체로 어떤 상승보다는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번 BOJ의 통화정책 회의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혜업종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엔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철강 쪽, 최근에 철강 흐름이 안 좋았었죠. 철강 쪽의 어떤 흐름도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 엔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 그 일본 재무상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점을 깼지만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엔화 강세가 흐름이 나왔었는데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일본의 수출과 산업 상승에 어떤 위축되는 모습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BOJ에서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지만 섹터별로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본에서 나오는 양적 완화 정책이 시장 전체, 우리 시장 전체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각국의 양적 완화, 공조화 이런 무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거죠? 예, 그렇죠. 결국 이제 엔화의 약세는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쪽도 있군요. 예, 근데 결국 섹터별로 본다면 부정적인 이슈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증시 전체적으로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업종별로는 피해가 있는 투자 심리 악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수출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외국인 선물 동향과 펀드 환매. 수급적인 측면에서 짚어주실 거죠?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결국 기관 투자자 투신권 중심으로 펀드 환매가 좀 유출이 됐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향후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역량에는 결국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성과 거의 시장이 일치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매물 부담도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외국인 선물 동향과 코스피 등락률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 20일 동안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 선물 매매 방향과 코스피
코스피 등락률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죠. 거의 한 2번 정도 틀리고 매도하면 하락하고 매수하면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다는 부분에서 결국 오늘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외국인 선물 매매에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펀드 환매 쪽인데 투신권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에 따르면 국내 펀드 환매 신청 금액이 뭐 4조 원 정도 포함이 됐다는 부분이고 주식형 펀드에서는 뭐 6천억 정도 환매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환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상승 탄력도의 약화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펀드 환매에 따른 주가 상승 탄력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어떤 역할이 좀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 네. 외국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할 때 외국인의 방향하고 연기금의 어떤 매수 방향이 일치했다는 부분에서 향후 연기금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이렇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당분간 좁은 어떤 힘겨루기 싸움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예, 연기금은 또 9월에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네.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달 연기금의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좀 자세히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네. 연기금의 어떤 매수 여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연기금도 적어도 이제는 좀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이제 좀 매수 쪽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 완화 쪽의 어떤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연기금의 매수세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좀 방향성을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다. 다만 펀드 환매에 따른 어떤 상승 탄력도 둔화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하루에 얼마 몇 계약 정도 나오면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영향성은 한 5천 계약 이상 정도 전후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9월 5일 날이죠. 8천 계약 매도를 할 때 1.74% 하락을 했었고요. 네. 대부분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결국 방향 속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195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자, 지금 레벨업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지수 코스피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차트를 네. 보시면요. 적어도 지금 보시면 1950선에 대한 저항을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근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그 상반기의 고점이 205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렇다면 시장은 이 갭 상승에 따른 갭 메우기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돌파했던 박스권 상단, 저항대 상단이 1950이기 때문에 1950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고 예. 다음에 어떤 이 저항대인 2050이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1950에서 205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여태 그 1차 양적 완화나 2차 양적 완화 시행을 했을 때 네. 지수의 상승률이 한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정도 움직였다는 부분이죠. 지금 저점 대비해서 300포인트 정도면 2050포인트 되기 때문에 2050포인트 되면은 어느 정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는 2050포인트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1950선에서는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걱정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지만 뭐 추세 자체는 어떤 상승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예. 좀 속도 조절 측면에서 좀 결국은 그런 거죠. 거군요. 네. 결국 이제 갭 상승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런 부분이 당분간 이어진 후에 오히려 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 또 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굳이 한 2달 정도까지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롱앤숏 전략입니다. 오늘 롱앤숏 전략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볼까요? 유동성 랠리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네. 결국 그 유동성 랠리의 수혜주인 증권건설, 은행 쪽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매도 쪽은 2050포인트 이상 쪽에서 온다라면 비중 축소, 그리고 단기 급등이 나왔던 중소형주들, 이제 시장은 좀 대형주 장세의 랠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중소형주들은 좀 차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 전략실에서 계속 숏 전략으로는 중소형주 좀 언급 나오고 있고요. 2050포인트의 대형주,
그 선까지 가면 대형주도 좀 차익 실현해보자. 자, 롱 전략 업종은 트로이카입니다. 그럼 한 종목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전혀 좀 틀린 종목입니다. 현대 그런가요? 엘리베이터를 좀 추천해드리겠는데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121선을 돌파해주면서 흐름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현대상선의 지분 가치입니다. 현대상선 지분은 2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대상선 지분 가치만 해서 현재 시장 가치로 따진다면 9,300억인데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시가총액은 1조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현대상선 지분 가치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 메리트가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좀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각했던 대상들은 결국 그 자회사들한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이 의결권이 늘어난 효과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업종 이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지분을 좀 매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121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건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는 조정이 나온다라면 95,000원,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96,800원인데요. 더 조정받기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